저는 오늘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의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단지 국수 한 그릇 때문이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제가 평생 운전대를 잡고 버텨낸 이유가 그렇게 가볍게 무너질 줄은 내 퇴직식 날 가족 중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을 때 알았습니다. 저는 정해진 68입니다. 40년을 시외버스 기사로 살았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밤에도 사람들이 가족과 명절을 보낼 때도 저는 늘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박힌 굳은 살이 제 인생을 증명합니다. 8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 아들 정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평생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정우 내외와 손녀 소율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웃고 떠들며 하루의 피로를 나누던 시간들이 제가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중학교 체육교사인 정우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피부가 원무과장인 며느리 윤미는 바쁜 와중에도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윤미의 눈빛에 피곤함이 묻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제 밥그릇이 식탁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려 하면 리모컨이 제 손을 피해갔고 손녀에게 사탕을 쥐어주면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존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깎이고 잊혀지며 사라진다는 것을요. 퇴직식 전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퇴직이야.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사진이나 찍을까? 윤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내일 우리 아버지 생신이에요. 가족사진 예약도 이미 했고요. 정우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사라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눈물로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가족에게서 밀려나는구나. 다음 날 퇴직식장. 박수 소리가 쏟아지고 꽃다발이 제 손에 안겼습니다.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가족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평생 기억할 생신, 해시태그 크루즈 여행 출발. 사진 속에는 소율이가 윤미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윤미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가족사진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뚝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달려온 이 길 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가족은 이미 오래전 저를 놓아버렸다는 것을요. 퇴직식 다음 날 아침,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축하 케이크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윤미가 남긴 메모 한 장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이번 주는 여행 준비로 바빠요. 저녁은 각자 해결하세요. 그 짧은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는데 제게 돌아온 건 각자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우연히 정우와 윤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요즘 우울해 보이는데 신경 좀 써야 하지 않을까?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려는 찰나 윤미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요즘 같이 사는 게 너무 부담돼. 늘 눈치 봐야 하고 아버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해.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어쩌겠어, 우리 아버진데. 그러니까 이번 여행이라도 마음 편히 가자고. 계속 이러다간 우리가 지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짐이라고? 내가 불편한 존재라고? 30년 넘게 등록금 내며 학교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손녀 봐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해야겠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정우가 일하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운동장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사실 아버지 허리가 많이 악화됐다. 병원에서 수술 받으라는데 300만 원 정도 든단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필 지금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 돈 없으면 예약금 날아가요. 취소하면 수백이 손해인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미였습니다. 아버님, 수술은 실비보험으로 하세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저희도 지금 여유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한 방울의 정도, 미안함도 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다. 전화를 끊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데 저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 증서들, 아내와 함께 작성한 유언장, 그리고 오래전부터 써온 작은 수첩. 수첩 안에는 아내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야 해요. 언제든 내려놓아도 돼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그 결심이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우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겨울밤 운동회 연습을 하다 다리가 부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저는 새벽까지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옆에 계셔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목을 꼭 쥐던 그 손이 지금은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잔인합니다. 새벽녘 저는 조용히 집 안을 걸었습니다. 거실벽에 붙은 손녀 소유리의 그림들,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랑은 벽에만 남고 마음에서는 사라진 걸까요? 아침이 되자 윤미는 바쁘게 캐리어를 쌌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여행 가방이 현관에 줄지어 섰고 새 옷과 선물 상자가 켜켜이 쌓였습니다. 윤미는 전화기에 대고 밝게 말했습니다. 아빠, 골프 세트 다 챙겼어요. 뱃속 뷔페 예약도 했고요. 아버지를 위해 최고로 준비했어요.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 아버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정우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곧 공항 가요. 집에 김치 담아놨어요. 꺼내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빛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길모퉁이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박성호였습니다. 야, 정혜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나 가족이 아닌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호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봐. 그 사람들이 널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등을 밟고 서 있는지. 어떻게? 시험해. 만약 지금 당장 내가 쓰러졌다고 하면 과연 누가 달려올까? 그 말이 심장 깊숙이 박혔습니다. 너 그 사람들에게 너무 오래 참고 살았어. 이제 내 인생 찾아와야 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엎드려 울었습니다. 분노도 허탈도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래, 시험하자. 집으로 돌아와 가방 하나를 챙기고 금고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기대세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기대의 대상은 나 자신이다. 전화기를 들고 정우에게 천천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큰 병원에 입원한다. 수술비 400만 원이 필요하다. 메시지를 보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작은 시험이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이번 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폰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모를 기대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걸까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마침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공항이에요. 비행기 탑승해야 해서 길게 통화 못해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 마치 회사 업무 전화를 받는 것 같은 무표정한 말투였습니다. 정우야,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정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일정 다시 잡으면 안 돼요? 저희 이번 여행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배경으로 들리는 윤미의 목소리. 아버님, 실비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진짜 급하면 119 부르세요. 그 순간 심장 어딘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제 목소리는 낯설게 차갑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원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빛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퇴원 수속을 밟으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오시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혼자 온 사람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붙잡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는 여행 가방 포장지와 떠난 사람들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저는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서랍을 열고 금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요. 선생님, 지금 시세라면 바로 매수자 붙습니다. 내일이라도 계약 가능해요.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몇십 년을 살아온 공간, 가족 사진, 손녀의 그림, 아내의 유품, 책장 위에 오래된 앨범들. 저는 박스를 꺼내 하나씩 조용히 넣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사람처럼 박스를 닫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다. 그날 저녁 중개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 구했습니다. 내일 계약 진행합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유언장을 꺼내 수정했습니다. 아들 몫을 삭제하고 평생 몸담았던 버스회사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에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SNS 알림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행복한 가족여행, 해시태그 최고의 아빠, 해시태그 크루즈 출발. 윤미 아버지와 팔짱을 낀 정우, 환하게 웃는 소율이 선상 위에서 케이크를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는 영상. 가족의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삶을 돌려받을 시간이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라진 세상이 어떤지 직접 느끼게 해주지.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정우, 가족은 공항에서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기념품 가방을 든 채 택시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골목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과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현관문 안으로 전혀 모르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황급히 뛰어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 계세요? 낯선 남자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저희가 정식으로 매매 계약하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전 주인분께서 직접 사인하셨습니다. 정우는 손에서 캐리어를 떨어뜨렸습니다.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삿짐 기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짐은 여기 적힌 주소로 전부 옮겼습니다. 주인분 요청이었어요. 종이 위에 적힌 주소. 작은 원룸 2층.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에 올라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원룸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는 커다란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소유리의 인형, 윤미의 옷까지, 정우의 양복, 가족 앨범까지, 그리고 창가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작성된 유언장 사본과 원룸 열쇠, 그리고 짧지만 날카로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퇴직식에 오지 않은 가족에게 내 남은 인생을 맡길 이유는 없다. 내가 필요할 때 나는 항상 달려갔다.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니? 크루즈 여행비를 아끼지 못한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 남겨진 건 빈 박스뿐이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끊어지듯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왜 몰랐을까? 윤미는 얼굴을 가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소율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갔어?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연결되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우냐?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말끝이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먼저 지웠다. 아버지 한 번만 얼굴 보여주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발. 저는 눈을 감고 발밑에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너희도 너희 삶을 산 거고 이제 나도 내 삶을 산다. 하지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늦었다. 사람의 마음은 한 번 부서지면 다시 붙지 않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희가 떠난 그날 나는 이미 너희를 떠났다. 통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해변 마을 원룸 창문을 열었습니다. 앞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라면 냄비를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한 그릇이다.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의 짐을 혼자 들고 버티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큰 힘이 됩니다.